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현수 교수님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교육의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 크게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진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 겪으셨겠지만 옛날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옛날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옛날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게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옛날 초1은 이 정도는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옛날 중1은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나이였는데 왜 안 되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죠. 좀 있으면 유치원 갈 텐데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브라운 대학에서 연구하고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IQ가 20은 떨어진 것 같다. 어떤 선생님의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해서 한 2개 학년은 더 어리게 봐야 된다. 4학년 한 2학년 수준이고 5학년 한 3학년 수준이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옛날 4학년처럼 대접하면 애들이 정서 학대를 받았다. 내가 못하는 걸 시키고 그런 다음에 잘 못한다고 혼냈다. 이제 IQ가 20은 낮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이제 실제로 이 정도 낮아졌다. 여기에 우리가 대처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제 IQ는 낮아졌는데 뭐는 커졌어요? 네, 덩치는 커졌어요. 다. 지금 코로나 때 비만 지수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코로나 때 찐 살을 많이 빼셨나요? 아직 그대로인가요? 코로나에 찌셨는데 그 위에 더 찌셨어요? 실제 아이들이 국민 10명 중 이제 4명이 코로나 이후에 체중이 증가했고 아동들의 소화 비만은 더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룡처럼 된 거예요. 지능은 낮아져서 뇌는 쪼그라들었는데 덩치는 커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덩치 커지면 다루기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렇게. 코로나 때 혼자 지낸 시간 아이들은 뇌가 더 쪼그라들었대요. 이렇게. 아이들의 뇌가 더 빨리 노화됐다. 그래서 학교를 나온 날수가 적은 학교 아이들이 확실히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학교를 나온 날수가 많았던 아이들 학교가 학업도 더 향상되어 있고 정서적인 결핍도 더 적고요. 상대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은 날수가 많은 애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커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유럽은 확실하게 결정 내린 게 뭐냐면 학교를 크게 운영해요? 학교를 작게 운영해요? 학교를 다 작게 운영한다. 그래서 뭐 프랑스 포함해서 몇 개 나라는 초등은 다 300명 이하로 이제 운영한다. 300명 이하의 학교 체제로 초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을 정비한다. 이런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도 선생님도 더 융통성 있게 대처를 잘하면서 학습이나 사회성 모든 면에서 학교가 작다는 게 훨씬 강하게 작동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얼마나 심각한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이유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걸 조사했더니 4개의 범주가 나왔어요. 1번 친구 관계, 2번 부모 관계, 3번 학업과 생활, 그 다음에 4번 학교 가기 싫다, 등교 거부, 부등교 4개의 이슈가 이제 진료받으려고 하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의 이슈였는데 4개 중에 어떤 이유로 상담받겠다는 애들이 최고로 많을까요? 1번 친구 관계, 2번 부모 관계, 3번 학업, 4번 학교 가기 싫다. 이 4개 중에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맞아요. 1번이 최고로 많아요. 네. 친구 관계가 어렵다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네.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학교 가서 앉아있기 너무 힘들고 친구 관계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친구 문제로 인해서 죽고 싶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친구 문제로 상담받고 싶다는 애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부모랑 코로나 때 너무 싸우고 회복이 안 되고 부모 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런 애들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싫다는 애들이 세 번째로 많고 학업 때문에 상담받겠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적은데요. 하여튼 지표로 보면 아이들한테 조사한 지표로 보면 다 우울하다 힘들다 그런 것으로 계속 지표가 나오고 또 10대들은 자살률도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남학생도 증가 여학생도 증가 코로나 시기에 또 코로나가 끝난 올해 2023년도까지 계속 청소년 청년은 증가하고 노인은 감소하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의 여파가 확 드러나면서 이제 50대 좀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10대는 확실히 늘었어요. 2015년 기준으로 하면 한 3배 가깝게 여학생이 훨씬 더 늘었고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의 심각성에 관해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남학생은요 남자 청소년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자살률 수준이에요. 네, 심각한 건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1, 2, 3위권에 속해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학교폭력, 자살, 자해, 우울, 부등교 이런 문제에서 과거처럼 남학생 이슈가 훨씬 크지 않고 요즘은 여학생 이슈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게 여학생이고 우울증 증가율도 여학생이 높고 자살 시도도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10대에서 남학생 응급실 찾아와서 자살 시도했다고 말하는 게 600명이었는데 여학생 2100명, 3배 이상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아동 청소년들은 외로움과 소속감 결핍, 사회성 감소, 높은 우울감과 자살이 증가하면서 2015년에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대폭 증가해서 정서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또 학교 가서 학교 폭력이 증가됐는데 이건 사회적 고립의 영향이 확실히 있고요. 사회 기술의 부족.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당황스러우실 때도 많고 부모님들도 약간 당황스럽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친구 문제 뭐가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 애들 꽤 많아요. 이렇게. 친구를 사는 게 뭐가 어렵냐 친구한테 가서 친구 하자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면 애들이 답답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왜 못 사귀겠냐. 그런데다가 이제 막 MBTI 유행하니까 자기 MBTI로 이거여서 자기는 친구 못 사귄다. 친구를 사귀게 도와줘야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자기 혼자는 못 사귄다. 그런 애들이 꽤 많아서 사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약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뭐 합창대회, 체육대회, 운동회, 수학여행, 뭐 학급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던 것을 얘네들이 이제 못했던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슈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도대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냐? 친구는 꼭 있고 싶은데 친구랑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집에 형제도 없냐? 없다. 자기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강아지다.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고 이제 앞으로도 이 사회정서 학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가 어쨌든 저출생 국가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은 우리가 경험했던 가정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렇게. 현재 세 식구가 우리나라 기본 모델이에요.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계속 늘어서 우리나라, 일본 두 나라는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에 육박해요. 서울 인구가 950만인데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300만이 넘어섰어요. 이렇게. 250만이었다가 300만 넘어섰으니까 혼자 사는 게 자꾸 익숙해진 문화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기술이 됐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터득했던 그런 기술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회기술의 부족이 학교폭력의 증가로도 이어져요. 이렇게. 너 나한테 왜 소리 지르냐. 아니 나 크게 말했다. 아니 이건 나한테 소리 지른 거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확실히 사회기술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코로나 겪으면서 규범도 많이, 도덕적 규범도 많이 해이해졌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만 하고 빨리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밥 먹듯이 해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저 빨리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많아졌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도 첫눈도 왔는데 오늘 빨리 끝내면 안 되나요? 다 아는데 막 이러시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현재 아이들의 정서 상태는 거의 최악이다. 최근 10년 이내 최악인 상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교장 선생님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지면 선생님 힘들고 또 선생님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와중에 서희초 사건 같은 게 사실 터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코로나 3년 사회성 감소, 사회기술 부족, 친밀감 감소, 전체적으로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규범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개인화되고 탈규범화되고 자기중심화되고 공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회피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이 이런 아이들이 점차 많아서 친구 사귀기, 감정 조절하기, 친구들과 함께하기 이 자체가 배워야 가능한 애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건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한국말로 제가 쉽게 만든 건데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알게 된 것. 남학생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그 무더운 날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축구클럽을 죽자 살자 다니는 이유는 축구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정신건강이 악화된 위험 집단의 분포에서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더 안 좋아졌어요. 특히 1, 2학년. 1, 2학년 남자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왜 안 좋아졌느냐? 뭘 안 했길래 평상시 하던 것을 뭘 안 했길래 안 좋아졌냐라고 봤더니 뭘 안 했어요? 애들하고 노는 거. 운동장에 실컷 뛰어노는 것을 제일 못했다. 그걸 못한 결과가 뭐냐라고 연구를 했더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풀기였고 또 친구 사귀기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규범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애들하고 또 공부했냐 안 했냐 그거 모르냐 그거 모른다 얘기해봐라 아 알았다 이러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부 그런 공부하기 사회기술 체력 소속감 플러스 알파 그래서 남자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계속 교실에 가둬야 돼요. 애들하고 뛰어다니게 해야 돼요. 애들하고 뛰어다니게 하는 게 얘네들한테 정말 중요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 알게 된 것. 여학생들은요.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이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이렇게. 자해자살도 여학생들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니네들은 왜
정신건강이 안 좋아졌냐라고 조사해봤더니 자기네가 코로나 이전에 평상시 하던 몰려다니면서 수다 떨기를 안 해서 나빠졌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 또는 사춘기가 빨리 온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들에게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수다 떤다고 하는 것은 시키지 말아야 될 일이냐 권장해야 될 일이냐 봤더니 권장해야 될 일이더라. 여학생들은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안 된대요. 이렇게.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고 공부도 하고 사회기술도 배우고 여학생들 반의 특유의 이 4, 5인 많으면 7, 8인조가 함께 사는 베스트 프렌드의 구조를 배우고 소속감을 갖고 소속감이 있어야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산대요. 코로나 이전엔 이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OECD에서 각각의 나라들의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을 교육 회복의 이슈로 삼고 예산을 많이 썼나, 연구를 많이 했나 이런 걸 OECD 교육국에서 알아보니까 제일 돈을 많이 쓴 것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코로나 때 힘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 게 뭐예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거였어요. 두 가지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것이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또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에듀테크일까요? 사회정서학습일까요? 사회정서학습이에요. 사회정서학습. 약간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에듀테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다른 나라들은 사회정서학습에 돈을 많이 썼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대폭 증가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정서행동 위기학생 어느 수준이냐 물어봤더니 ADHD 학생이 한 반에 한두 명은 있다. 많으면 두세 명이다. 대여섯 명이다. 이러면 그 선생님은 그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선생님 휴직해요. 병나요. 교장 선생님들이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섞어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장 선생님도 이제 정말 병날 상황이죠. 특별한 지원팀이 없으면 품행장애, 이제 비행, 말 안 듣고 수업 방해하고 선생님한테 개기는 학생들이 한두 명은 있다. 한 반에. 거기다가 불안장애 학생,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고 약간의 강박이 있고 나와서 발표하라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울고 이런 사회공포가 있는 불안장애 학생이 한 반에 두세 명 있다. 그 다음에 알아듣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과 지적장애 3급, 경도 지적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두세 명 있다. 우울한 애들 두세 명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 두세 명 있다. 가끔 폭발해서 책상 뒤집고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는 학생들 한 명 있다.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우리 반 30명 중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이제 현실의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 포함해서 다 직면을 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찾게 된 게 바로 사회정서 학습이에요. 사회정서 학습.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재의 정서행동 위기 증가, 자살 자해 증가, 학교폭력 증가 속에서 이 상태의 학교에서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은 사회정서 학습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 미국의 교육기관들이 왜 사회정서 학습이 중요한가, 사회정서 학습 어떻게 되나, 사회정서 학습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럴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이슈가 널리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사회정서 학습을 사회정서 역량으로 체크하는데 실제로는 사회정서 학습을 왜 할까요?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요. 왜냐하면 사회정서 학습 자체가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서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실 학습이에요. 이제 학습. 코로나 이후에 사회정서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의 한 저널에서 가져온 건데요. 디트로이트 공립학교 커뮤니티 디스트릭트의 학생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불안과 우울이다. 학생 절반 이상이 불안과 우울인데 수업을 막 하면 수업이 돼요? 수업이 안 돼요? 수업이 안 된다. 불안과 우울을 다루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게 효과가 없다. 코로나 이후 학습 손실, 스트레스, 원격 학습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필수적인 자제력, 자기인식, 행동 및 대인관계 기술에 관한 수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교육 잡지와 교육 그룹에서 코로나 이후에 꼭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5가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거 못하고 불안, 우울,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한다. 얘기하고 싶어한다. 이런 거예요. 이걸 해야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사회 정서 학습의 중요성은 미국은 엄청나게 이제 사회 정서 학습이 도배하게 됐고 영국은 2019년도에 말만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관계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아예 영국 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계 기반 학습을 전학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해서 여기 인천교육청의 연구 역량이 뛰어나면 그거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영국은 관계 기반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못 시키고 2학년 못 시키고 3학년 때 뭐 한다 이런 게 아예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영국은 관계 기반 학습, 미국은 사회정서 학습.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에 근거가 있어요. 미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 지능 지수일까요? 자아 통제력일까요? 네. 여기서 혼자 지능 지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회정서 학습이 좀 필요하신 분이죠. 네. 답은 자아 통제력이에요. 이 연구가 왜 유명해졌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연구를 했어요. 누구냐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 심리학의 대가이자 우울증, 낙관주의 이런 이론을 세계적으로 만든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세계적인 학자가 8학년,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쉬운 말로 공부시킨 아이들하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시킨 애들하고 이제 두 그룹을 비교해서 본 건 2가지예요. 딱. 아주 핵심적으로 본 건 출석률과 학업 향상도였어요. 그랬는데 첫 3개월에서는요. 공부를 시킨 애들이 더 높게 나왔대요. 근데 6개월이 되자 학업 성취도 점수가 더 잘 나온 애들이 자아 통제력 가르친 애들. 1년 돼서 조사해 보니까 더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자아 통제력을 가르친 애들이 더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18개월 지나니까 이제 간격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아 통제력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아 통제력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구도 사회정서 학습을 엄청 많은 주 정부들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연구예요. 학습 부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회정서 학습은요. 인성과 감성에 대한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거예요. 학습 부진 아이들과 유능한 학습자랑 여러 가지 차원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학습 부진자들은 계획 없이 공부해요. 이렇게. 오늘 그냥 카페에 가요. 오늘 그냥 학교에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책가방에 손을 넣어서 잡히는 걸 꺼내서 연습장에 디리다 적거나 또는 인강을 틀어놓고 카톡을 하고 있어요. 빈곤 지역의 학습 부진자 가장 안 되는 메타인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계획과 관련돼서. 기억나시나요?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지하 방에 사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학습 부진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짜기, 조절하기, 성찰하기. 메타인지의 세 가지 요소예요. 셀프 플래닝, 셀프 모니터링, 셀프 이밸루에이션을 못하는 게 사회정서 학습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가르치는 게 사회정서 학습인데 전통적인 수업으로는 이걸 가르치기 어려워요. 이렇게. 특히 학습 부진 아이들은 머리를 쓰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익숙해요? 몸을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참여형, 토론형, 체험형으로 해야 그나마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오래 얘기하면 아이들은 다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초등 ADHD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고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5분보단 길어요.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13분, 15분 사이예요.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초등 교사는 몇 분마다 한 번씩은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15분마다. 중고등학생 ADHD 아이들의 주의력 집중 유지 시간은 그거보다는 10분 정도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25분 내외예요. 25분이면 넘으면 딴짓하니까 그때는 한번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주의를 전환시키는 학습적 접근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아이들은 40분 되는 애들도 있고 50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일반 아이들의 평균 집중 시간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회정서 학습은 공부랑 무관한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작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회정서 학습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교장선생님과 정신과 의사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뭘 가르쳐야 얘네들이 인생을 살만한 역량을 갖추죠?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지금까지 접근한 건 다 실패했어. 전통적인 방식은 다 실패했어. 그랬더니 얘네들한테는 지식을 넣어주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고 얘네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오히려 메타인지예요. 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자기관리, 자기지식, 사회지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이런 거를 가르쳐야 얘네들이 그걸 활용해서 공부가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 사회정서 학습의 목표는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생산적이면서 배려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거에 있다. 라고 목표를 정하고 이분이 사회정서 학습의 원조라고 말하는 미국 흑인 정신과 의사예요. 최 1호 소아정신과 의사라고 해요. 제임스 코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예일대학 어린이 센터를 만든 분이에요. 예일대학 차일드 스타디 센터를 만든 분인데 옆에 동네에 있는 예일대학 옆에 있는 흑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 중학교에 가서 등교도 안 하고 성적도 바닥인데 공부를 시켰더니 애들이 다 자고 안 한다 그러고 딴 나라 얘기 그만해라 이러는데 체육하고 예술하고 또 심리 수업하고 네 성격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열심히 듣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그룹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하고의 관계다. No significant learning can occur without a significant relationship. 이분이 이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모토를 공부 잘하는 아이도 학교에 참여해서 교육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교육받고 간다는 기분을 들게 하는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행동 문제가 감소하면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접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예일대학 팀이 프로그램 개입해서 사회정서 학습을 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슨 혁신학교가 명문학교 됐다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학교가 전국의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런 성적을 유지하는 명문 중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 팀을 꾸리죠. 교사, 학부모, 교장 선생님, 정신건강 종사자로 구성된 협력관리팀을 구성해서 사회정서 개발 프로그램을 해요. 이제. 요즘 추세는 수업에 안 들어갈 애들을 약간 분류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을 공간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가 적어도 2-3개의 공간에서 실시해요. 무슨 안정실 같은 것도 있고요. ADHD 아이들을 위한 최소 제한 교실 이런 것도 있고, 또 심리 선생님 방도 있고, 교육복지사 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고 치기 전에 사고를 안 치도록 최대한 한다. 미리 부모랑 다 약속한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선생님이 물어뜯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수업할까요?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수업할까요?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고 그 선생님 최하 1시간 또는 2시간까지 쉬게 해줘요. 이렇게. 그 학생들의 액팅아웃을 감당한 교사들에게 쉴 시간을 주는데, 요즘은 다른 직종도 다 그래요. 저희 자살예방센터, 제가 거기 센터장을 아직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응급 자살 위기 출동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2시간을 쉬게 해줘요. 바로 일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온몸으로 맞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이제 마칠 때까지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상세하게 자기 감정을 모니터링하게 해주고, 고학년 때는 공감하는 거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스트레스 관리하게 해주고, 고등학교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회정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회정서 학습은 결국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 5가지 영역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학습 부진 상태에 있는,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학교에 와서 사고치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인생도 배워야 되는데 걱정이다 하는 애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교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70,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작업을 했더니 정말 필요한 건 5가지더라.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 사회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식, 소셜 어웨어니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지식, 셀프 어웨어니스, 그 다음에 리스폰서블 디시전 메이킹,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관계 기술. 각각의 영역의 세부 목표가 있고, 이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발된 수업들이 거의 2,000개, 3,000개 있어요, 지금. 이 5가지 영역의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자기 조절력, 학습, 이 셀에 참여했던 아이들에 대한 직업, 성취도도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쨌든 삶을 더 행복하게 살고 직업을 갖게 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나에 대해 잘 알고, 사회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를 잘 조절하고, 의사결정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3R을 바꾸자는 운동이 있어요. 지금의 3R이 학교 교육의 기본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읽을 능력, 쓸 능력, 새말 능력. 이거는 다 기계가 해준다. 3R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R은 릴레이션십. 두 번째 R은 릴레이션십. 세 번째 R도 릴레이션십. 또래와 관계 맺는 기술. 중요한 어른들과 관계 맺는 기술. 사회적 제도를 이용하거나 학교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기관과 관계 맺는 기술. 이런 게 있으면 산다. 그 관계 맺는 기술이 요즘 아이들에겐
또 핵심적인 역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 기술까지 아이들이 배워서 더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정서학습 유행을 타고 EQ 때문에 확 부상됐다가 잠시 잠잠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엄청 떴어요. 마크 브레킷이라는 사람의 룰러라고 하는 거예요. 룰러. 이 무드미터, 룰러 이런 것을 굉장히 국민들이 선생님들이 직장에서까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감정을 잘 표현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다.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 감정 면허증을 주자 막 이런 거였지 이렇게. Permission to feel이 약간 그런 어감이 있대요. 왜냐하면 007 살인 면허증 영화 제목이 Permission to kill이에요 이렇게. Permission to feel이라고 하는 것의 어감은 감정 사용에 대한 우리 자격을 다 가집시다라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 때문에 입혀 아시죠? 예. 사실 미국의 상담실에 가면은 거의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렇게. 덴마크의 패드에도 이거보다 더 많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돼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많이 아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또 원만하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상담 오면 상담 진짜 힘들어요. 요즘 어떠냐? 뭐가요? 우울하냐? 우울이 뭔데요? 혹시 마음이 불안하지 않냐? 그게 뭐예요? 이제 애들이 우울, 불안 이런 용어에 대한 감각을 서로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짜증은 나냐? 짜증은 안 돼요. 개 짜증나를 엄청 많이 쓴대요. 집에서. 개 짜증나. 몰라. 싫어. 귀찮아. 이런 건 확실히 아는 감정이래요. 근데 우울하다도 모르고요. 슬프다도 잘 모르겠대요. 감정 표현을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셀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과 학업적 역량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이제 셀을 교사랑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확장하자 그래요? 부모, 지역사회, 기업 이런 데 확장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은요. 확실히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이 폭력적이지 않고 건강하게 행동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늘어나요. 자존감이 향상되고 행동 문제가 감소되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대 청소년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거 3가지를 정하자라는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을 감내하는 법이에요. 고통을 감내하는 법. 자해하는 아이들 왜 자해한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게임하는 아이들 왜 게임한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수포자 왜 수학 포기한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수포자에 대한 질적 연구에 참여해서 초등학교 4학년들이 진짜로 왜 수학을 포기할까 하는 것을 그룹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얘네들이 사회정서학습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 나왔냐면 과잉보호형, 의존형. 그러니까 4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이 어려워졌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어려운 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수학도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 힘든 일은 나는 안 해봤다. 이런 과잉보호형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수포자의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이 낑낑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고통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애들이 다른 말로 자기를 위로하는 법을 모르는 애들이 수학 포기해요. 이렇게. 잘 안 풀려도 낑낑대고
풀어내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게 딱 되면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고통을 참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고통 감내 기술, 자기 조절 기술, 도움 요청 기술 이런 게 필살기다. 이런 게 있어야 자기 주도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의 성과들이 많다. 단기, 장기 효과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요. 셀을 많은 주정부가 채택하는 이유가 셀을 적용한 학교가 졸업률이 훨씬 더 높대요. 중등교육 후 준비과정에 더 참여하고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셀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셀 교육과정을 밟았던 학교 졸업생들이 이혼도 적게 한대요. 이렇게 참으니까. 네, 이혼도 적게 한다. 더 중요한 건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활동에 더 참여하더라. 그래서 셀을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건 교사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셀을 하지 않을 때 학교는 온갖 것을 뒤죽박죽을 했어요. 근데 셀을 도입하고 나서는 셀 하나만 하면 된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